사실 6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바로 여기에요. 지구촌 평화의 윤리라는 거. 자, 국제 분쟁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 국제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뭘까? 전쟁 아니고 분쟁이에요. 자, 분쟁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한 원인을 한 3가지 정도로 우리 책은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영역과 자원을 둘러싼 갈등에 있어. 영역이라는 게 뭡니까? 영토, 영해, 영공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뭐 분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본과의 어떤 분쟁 이런 거 독도가 만약에 분쟁이라면 그냥 영역 분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을 둘러싼 거, 물 자원이라든지 석유 자원이라든지 이런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있죠. 자, 이러한 것은 국가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그러면 왜 자원과 영역을 둘러싸고 갈등을 하냐? 영토나 영해는요, 그 나라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먼저 갖겠다라는 어떤 경쟁이다. 어려운 내용 없죠? 두 번째 분쟁의 원인으로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들고 있습니다. 선생님, 문화 때문에 싸우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요? 종교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인류 역사를 봤을 때 종교전쟁이 서양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어떤 전쟁들, 우리 십자군 전쟁부터 알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문화의 특성상 나타나는 분쟁입니다. 문화적 특성상 자율적 타협이나 제3자의 중재가 어렵다. 즉 문화적 타협에 따른 갈등은 이게 힘들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보다 더 뭐가 중재가 어렵다. 자, 왜요? 문화의 특성 때문이랍니다. 문화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란 거, 한 사회의 문화란 거, 바꿔 말해서 한 나라의 문화라는 건 그 나라에 뭘 만듭니까? 정체성을 만드는 건데 문화는 정체성을 상징해 정체성과 정체성은 타협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분쟁의 원인, 인종 갈등, 민족 갈등 그랬죠. 종족 안에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한 갈등이 타민족에 대한 억압. 가장 대표적인 단어로 뭐가 있어요? 제노사이드가 있죠. 자, 제노사이드라는 단어는 인종 청소.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완전히 절멸시키는 겁니다. 대량 학살이죠. 대량 학살. 그러면 그들을 죽이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우리랑 민족이 달라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한 유대인의 집단 학살이 있었죠. 유대인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유대인. 유대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너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야. 뭐야? 네 민족이 유대인이니까. 니네 엄마 아빠가 유대인이니까. 이런 게 바로 인종과 민족 간의 갈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다 1번, 2번, 3번 다 분쟁의 아주 전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쟁의 원인을 봤어요? 아, 이런 원인이 있구나. 그럼 분쟁은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 당연히 분쟁은 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니 해도 이 지구에는 그 분쟁을 겪는 당사자 국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까지 그죠?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위협한다 이런 표현 나왔어요.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군사적 우위 확보 경쟁으로 인해서 이 말이 뭐냐면 계속 분쟁을 겪다 보면 상대 국가보다 우리가 저 나라의 분쟁에서 우리가 선점하려면 군사력이 높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군비 경쟁, 우리 군사적 우위 확보 경쟁이라는 거 여기를 다 묶어서 두 글자로 줄이면 군사 비용, 그래서 군비 경쟁을 너도나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 전체적으로는 어때요? 무게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구촌 불안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2번과 3번 같은 경우를 보면 결국 모든 전쟁과 모든 분쟁은 누구를 낳습니까? 전쟁 피해자를 낳아요. 군인이 아닌 여성과 어린이 같은 그런데 약자들이 어떻게 피폐해지죠, 삶이. 생명을 잃거나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정의가 훼손됩니다. 종교나 민족 갈등과 결부지 적대감이 증폭되고 그럼요.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은 내가 죽어야 돼?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죽었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원한밖에 남는 게 없겠죠. 반인도적 범죄가 뭡니까? 강간, 살인, 폭행 이런 것들이 분쟁 국가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분쟁의 어떤 윤리적 문제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이제부터 얘기할 게 나옵니다. 이건 정치와 법에서도 국제관계에 대한 관점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정법 배웠잖아요. 우리는 정법에서 국제법을 하기 위해 국제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배웠어요. 그래서 정법에서는 현실주의, 이상주의를 배웠는데 정법에서는 이상주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주의라고 배웠죠. 같은 말입니다. 자유주의적 관점, 다른 말로 이상주의적 관점, 현실주의적 관점. 그 다음에 이제 윤사가 생존해서 하나 더 포함되는 게 구성주의적 관점이 있는데 그래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현실주의적 관점이나 자유주의적 관점이 잘 나옵니다. 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사생각까지 나오는 게 좀 틀리죠. 현실주의적 관점의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우리 교과서는 실어놨냐면 모겐소라는 학자를 실어놨습니다. 자, 이 학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국제정치는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정의된 권력을 위한 투쟁이다. 잠깐만요. 자, 볼게요. 다시. 자, 현실주의적 관점은 뭐라고 말했어? 국제정치는 뭐래? 국제정치는 뭐가 정의래? 자기네 나라의 이익이 정의란 뜻이야. 국가 이익이랬잖아. 우리나라한테 이익이 되면 그게 바로 뭐야? 정의야. 국가는 뭐랬어요? 자, 국가에 대해서 정의를 뭐라고 내렸습니까? 이기적인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고, 즉 국가란 것 자체가 누구로? 어떤 인간? 이기적인 인간. 이기적인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 우선시하는 인간이 이기적 인간이죠. 그러면 세계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자기네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목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국제정치에서 뭐가 옳은 거예요? 힘이 옳은 거죠. 니네 나라는 왜 식민지가 됐어? 아니, 일본은 왜 대한민국 아니야? 조선이라는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거야? 일본은 나쁜 애들이 아니야. 힘없는, 우리가 나쁜 거야. 힘없어서 먹혔잖아. 그게 현실주의야. 즉, 현실주의는 국제정치를 뭘로 설명해? 힘으로 설명해. 힘.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힘이란 건 경제력 또는 군사력이겠지. 센 놈이 착한 겁니다. 센 놈이 이기는 겁니다. 국제관계는 국가를 통제할 상위 중앙 권위가 없는, 자, 주세요. 마찬가지죠. 국제정치에서 세계정부가 있어요? 없잖아요. 세계정부가 없기 때문에 국제정치는 주춤이다. 형광펜으로 뭐와 같은 상태다?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다라고 써있습니다. 국제관계는 세계정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세계정부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정부가 없는 것과 같은 무정부 상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강한 사람. 밀림이지. 정글이야. 정글. 강자만 살아남을 수 있어. 홉스의 인간관이 떠오릅니까?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이기적 인간? 그러면 국제정치가 이렇다고 설명했다면 국가 간의 갈등은 무엇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형광펜 주춤이나 세력균형이야. 우리 배웠어요. 정법에서. 그렇죠? 현실주의자들은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말해? 세력균형. 자, 여기 봐. 선생님 봐. A라는 나라가 핵무기를 하나 만들어. 그러면 B라는 나라도 어떻게 돼? 똑같이 핵무기 하나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미국이 핵미사일 하나 더 만들었어? 그러면 중국도 하나 더 만드는 거야. 미국이 핵잠수함을 만들어? 중국도 핵잠수함을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뭐가 맞아? 균형이 맞고. 균형이 맞아야 뭐가 안 일어나? 전쟁이 안 일어나요. 만약에 세력 균형이 무너지잖아요?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해지고 어느 한쪽이 너무 약해지죠. 그럼 곧 그거는 뭐로 이어질 겁니까?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주의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어요. 모든 국가들이 뭐 하겠습니까? 경쟁하겠지. 군비 경쟁이라는 게 뭐야? 군사비를 늘리는 거야. 쟤네가 군대를 늘리면 우리도 늘리는 거야. 쟤네가 전투기를 30대 도입하면 우리도 전투기 30대 도입하답니다. 그게 군비 경쟁이죠. 군비 경쟁을 너무나 유도하고 또 어떤 한계점을 말하고 있어요. 다양한 행위 주체의 존재와 국가 간 협력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즉,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와 국가가 협력 관계를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설명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은 국제관계에 대한 이상주의, 다른 말로 자유주의적 관점. 얘네들은 또 너무 극단적이에요. 이 자유주의자의 극단 끝에 있는 애가 누구냐면 결표입니다. 칸트 또 나옵니다. 칸트 결표해주세요. 우린 칸트를 정말 이상주의자의 끝이라고 봅니다.
칸트는 뭐라고 말했어요? 대단하지? 국제 분쟁은 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해결된답니까? 국가 간 도덕성을 확보하면 해결된대요. 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다시 국제 분쟁은 국가 간의 도덕성이 확보되면 해결된대요. 왜? 그 아래줄 봐봐. 분쟁은 인간 본성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닌 주셔요. 분쟁의 원인이 뭐라고 썼어? 상대방에 대한 무지, 즉 다른 나라를 잘 몰라서 아니면 오해해서 아니면 그 나라의 잘못된 제도 때문에 발생한 이거 원인 외우셔야 됩니다. 칸트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칸트가 말하는 분쟁의 원인입니다. 분쟁은 왜 생겨?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거나 오해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잘못된 제도 때문에 발생해. 그러면 바꿔 말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오해를 풀고 제도가 바꿔지면 뭐야? 분쟁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 봐요. 이상주의자들은 국가뿐만 아니라 다 동그라미 치세요. 국가, 당, 개인 따로따로 동그라미 치세요. 국제기구, 그 다음에 비정부기구. 즉 이상주의자들은 국제정치에서 국제정치의 어떤 주체가 국가뿐만이 아니라 개인이나 국제기구나 비정부 같은 다양한 주체들이 노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능동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어때요? 현실주의는 아니잖아. 현실주의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국가와 국가가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 서로. 근데 이상주의자들은 말해. 국제정치에서는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개인이나 비정부기구나 국제기구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죠. 다음 평화는 와우 봐. 평화는 뭐래? 가로에 이성적 대화와 협력. 어때요? 현실주의랑 진짜 다르죠?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그 다음 또 가로에 도덕, 여론, 법률, 제도를 통해 평화를 뭐 할 수 있다? 만들어갈 수 있다.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 전쟁이 아닌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한계점. 너무 낙관적이죠. 한계점 나옵니다. 낙관적 기대는 현실의 경쟁이나 갈등과 거리가 멀고 국제관계를 통제할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없다. 즉 너무 뜬구름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상주의가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현실적인 국제정치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두 관점 모두 가지고 함께 갑니다. 둘 다 필요하니까요. 다음 봐요. 구성주의는 뭐야? 구성주의는 국제관계는 주셔요. 그때그때 국가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때그때 다르겠죠. 국가는 상대 국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 이거 봐봐. 즉 A라는 국가의 정체성, A라는 국가가 정말 저기 뭐 빵태 국가가 될지 아니면 온건하고 우호적인 국가가 될지는 다른 국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국과 상대국이 어떤 관계이고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에 따라 국익이 좌우된다. 즉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체성도 달라지지만 국가의 이익도 달라진다는 얘기야. 자국과 상대국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좋다. 이게 말씀하고 싶은 말이죠. 그러면 분쟁 역시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 상대국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구성주의라고 표현했지만 이상주의의 어떤 또 다른 버전이라고 볼 수 있죠. 자료 2번. 얘는 쓰세요. 외우자. 아마 여러분 이번 시험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 다 있어요. 6단원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 다 있습니다. 어디? 지구촌 평화의 윤리 싹 다 있어요. 수능에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왔고요. 칸트 영구평화론 이름부터 외우세요. 영구평화입니다. 영구라는 게 뭐냐면 영원이야. 끝나지 않은 영원히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칸트는 이상주의자야. 영원한 평화, 끝나지 않는 평화. 이게 영구 평화론의 뜻입니다. 그러면 칸트는 이게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너무나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전혀 전쟁이 없는 영원한 평화의 상태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선택해서 제낍니다.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가능해요. 누구에 의하면? 칸트에 의하면.
그러면 칸트는 어떻게 하면은 국가들이 절대 싸우지 않은 영원한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고 봤을까? 그러기 위한 조건이 있거든요.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광펜으로. 국가 간 영구 평화를 위한 네모에 예비 조항이 있고 아래 봐. 확정 조항이 있어. 이거 따로따로 외워야 돼. 자, 여기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확정 조항의 내용을 예비 조항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먼저 예비 조항이 뭐냐? 아래 봐. 여기 이렇게 설명했어.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출처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내용. 평화를 위해서 국가들이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어디에 담았어? 예비 조항에 담았어요. 오케이. 우리 여기부터 외울게요. 칸트의 영구 평화론의 예비 조항에는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담은 게 예비 조항이고, 그 다음 확정 조항이라고 부르면 그건 뭐냐면 영구 평화를 확정짓는 게 바로 확정 조항입니다.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여기 영구 평화를 확정짓는 게 확정 조항이다. 그 뜻부터 외우세요. 예비 조항이라는 건 해서는 안 되는 행위, 확정 조항은 영구 평화를 확정하는 거. 그래서 예비 조항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그러면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이 몇 개다? 개수부터 기억해. 6개야. 6개. 첫 번째부터 볼게. 장래의 전쟁에 대비하여 물자를 비밀리에 간직해 두고 맺어진 평화조약은 이를 평화조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내가 당장 힘이 없으니까 일본과 평화조약을 맺는데 우리가 나중에 일본과 전쟁할 걸 대비해서 몰래 전쟁 물자를 숨겨놓고 하는 평화조약은 평화조약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칸트 영구 평화론의 첫 번째 예비조항 비밀리에 물자를 간직해두고 맺어진 조약은 안 된다. 다음 어떠한 독립된 국가도 상속, 교환, 매수, 증여로서 다른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식민지 안 된다 뜻입니다. 상속, 교환, 매수, 증여. 근데 특히 이게 뭐냐면 예전에 칸트가 이런 말을 왜 했냐면 유럽은 왕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자기 딸이나 아들내미를 결혼시킬 때 딸이나 아들내미한테 있는 땅을 자 내가 만약에 프랑스 공주면 프랑스 동남쪽에 어느 땅을 내가 갖고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영국 왕이랑 결혼할 때 시집갈 때 그 땅을 가져가요. 땅 어떻게 들고 가 선생님? 땅을 못 들고 가지. 그냥 그 땅은 영국령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속 같은 거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상비군이라는 건 그냥 군대를 말합니다. 얘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상비군은 점차 별표에 칸트는 뭘 했어? 군대는 당장 없앨 수는 없어도 어때? 언젠가는 완전히 어때? 없어져야 돼. 외워.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예비조항. 군대는 없어져야 한다. 군대는 없어져야 한다. 4번. 국가는 대외적인 분쟁과 관련하여 자, 분쟁과 관련하여 좋습니다. 어떠한 국채도 발행해서는 안 된다. 국채라는 게 뭡니까? 국가가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어떤 증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쟁과 관련된 국채는 안 된다야. 안 돼. 안 돼. 대외적인 분쟁, 다른 나라와의 분쟁을 말해. 대외적인 분쟁과 관련하여 국채 발행 안 됩니다. 5번째,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제도와 통치에 자, 줄쳐요. 폭력으로 개입하면 안 돼요. 다른 나라의 제도에 폭력으로서 개입하면 안 된다. 폭력으로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 6번째,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와의 전쟁에서 장래의 평화에 대한 상호 간의 신뢰를 불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적대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자, 봐요. 여러분, 좀 말이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 번역해서. 자, 여기 봐. A라는 국가랑 B라는 국가가 혼자 싸우고 있어. 뭐 어떤 이유지만 모르지만 싸우고 있는데, 싸우면서 B라는 국가가 A라는 국가에서 단지 군인들만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서 민간인들, 아이들, 어린이와 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노약자들을 산채로 막 꼬챙이에 꽂아서 막 구덩이에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 죽였어. 이를 폭탄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건 정말 어떤 겁니까? 나중에 국토지민이라든지 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전쟁을 하면 전쟁만 하라는 얘기지. 그 얘기야 이게.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와의 전쟁에서 장래의 평화에 대한 상호 간의 신뢰를 불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적대행위가 뭐야? 굉장히 비인간적인 어떤 그런 학살행위라든지, 폭행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행위는 하지 말란 뜻이야. 그럼 어디까지인데요? 구체적으로 안 정해놨지만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어요. 비인도적인 행위라든지,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 왜?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 두 나라가 화해를 하려면 어느 적당한 선이 있어야 화해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잔인하게 어떤 살상을 했다면 두 나라는 절대 화해가 불가능합니다. 화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얘들아,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 그만 얘기했어. 칸트 영구 평화론의 예비조항 6개. 예비조항 6개. 이거 쓰라고는 안 나와. 하지만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있어야 칸트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망설임 없이 풀 수 있겠죠. 다음요. 칸트 영구평화론의 확정조항입니다. 확정조항. 첫째,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국가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통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주청. 이것만. 주어 모든 국가 조치고 그 다음에 이거 반드시 이렇게 공화정해야 된다. 공화정. 왕정 안 돼요. 공화정해야 된다. 모든 국가의 정청태는 공화정해야 한다. 공화정. 민주공화국 같은 공화정체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국가의 정치 형태는 공화정체를 한다. 다음. 둘째,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야. 이것도 중요합니다. 국제법은 어떤 힘 있는 나라가 주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들의 연방체제에 기초해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예를 들어 뭐 강력한 강대국인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가 야, 다 일로 모여! 이렇게 만들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200개 국가들이 자유롭게 참석을 해서 자기네들 같은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이 말 알아두세요. 연방체제.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에 기초된다. 여러분, 확정조항은 3개밖에 없어요. 예비조항 6개잖아. 그러니까 1번, 2번. 다음, 세 번째 거. 국가 간 평등한 관계에 있어, 뭐랬어? 국가 간 평등한 관계야? 국가 간 평등한 관계에서 기반을 둔 무슨 법? 세계시민법. 국가 간 평등한 관계에 기반을 둔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들에 국한된다. 이 말이 뭐냐면 세계시민법을 만드는데 어떤 막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들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어떤 조건들. 여기 봐. 어떤 게 있어? 예를 들어 이방인이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 이방인 즉 외국인이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 즉 우리가 미국에 갔어. 근데 미국에 가서 막 미국 애들을 죽여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도 미국에 적대할 마음이 없이 다니면 미국 사람들도 우리를 간섭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 정도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요시냐면요. 칸트 영구평화론의 확정조항은 뭐에 관련된 겁니까? 정치 형태, 국제법, 세계시민법입니다. 정치 형태는 공화정이 되고 국제법은 국가들의 자유로운 연방체제의 핵심이야. 그 다음에 세계시민법은 어때? 국가 간 평등한 관계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외우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쌤 이거 9개인데요. 뭐 9개 가지고 그래. 900개가 아닌 게 다행이지. 따로따로 외우세요. 예비조항 6개 따로. 그 다음에 확정조항 3개 따로. 그렇다면 칸트는 이게 지켜지면 정말 영구평화가 가능하다고 믿었냐? 칸트의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영구평화가 가능하다. 그는 국가 간의 보편적 우호 관계에 기반을 둔 국제연맹을 통해 진짜? 국제연맹이란 어떤 국제기구를 통해 자유를 보장받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니까, 영구평화를. 또한 국가 간의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평화,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각의 나라가 다 뭐가 돼야 돼? 민주적인 법치국가가 돼야 된다. 공화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여 설명합니다. 공화정이면서 민주적인 법치국가여야 한다.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200개 국가가 있는데 그중에 한 나라가 민주적인 법치국가가 아니고 독재국가다. 그럼 안 되지, 영구평화가. 모든 나라가 다 민주적인 법치국가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뭘 통해서 국제연맹 같은 이런 어떤 국제기구를 통해. 그렇다면 국제연맹이
세계 정부는 아니에요. 칸트는 전 세계에서 뭐 1등하는 어떤 가장 강력한 국가 이런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평등한 관계를 원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 문제 잘 나와요. 쉽지 않아요. 자, 지난번 시험에서 자연 윤리가 제일 어려웠다면 여기는 정말 수능에서 잘 나오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칸트 갖고는 안 끝나요. 다 시모 나올 거고요. 롤스 나올 거고요. 노잭 나올 거고 우리가 배웠던 정의론에서 배웠던 학자들이 다시 한번 다 나올 겁니다. 표표 강조했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그 전 페이지로 갈게요. 여기 우리 지금 이것도 한 문제 나옵니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가지고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칸트 가지고 따로 한 문제 나옵니다. 칸트는 수능에서 단독으로 한 문제가 나와요. 칸트가 지금 어디서 나와요? 칸트가 여기서 나와요. 칸트는 오직 위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칸트는 다른 학자들과 함께 나오지만 독자적으로 칸트 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영구평화론이 진짜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강조했어요? 암요. 그럼 국제분쟁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생긴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은 뭐가 있을까? 자, 여기서 묵자가 나와요.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개인적인 차원은 어떤 게 있을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반영하는 자세인데, 자, 이 기억합니다. 묵자? 잘 나옵니다. 묵자. 묵자의 무슨 사상? 겸의 사상입니다. 발표하세요. 겸의. 우리 겸의 배웠잖아요. 겸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차별 없는 사랑 쓰세요. 차별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겸해를 할 때 공자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별애였죠. 차별 있는 사랑. 공자는 차별했어요. 우리 엄마를 사랑하는 것과 친구 엄마를 사랑하는 것 똑같이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랬지. 우리 엄마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친구 엄마를 사랑해라. 이게 공자의 별애라면 묵자는 아니야. 우리 엄마와 친구 엄마를 똑같이 사랑하라가 겸해야. 그거를 국제관계에 적용하면 우리나라를 사랑하듯이 다른 나라를 사랑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우리나라를 먼저 사랑하고 다른 나라를 사랑하냐. 똑같이 사랑하는 거야. 차별 없이 차별 없이. 잊지 마. 차별 없는 사랑이야. 겸해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똑같이 사랑하라는 게 묵자의 겸해야. 됐어요? 다음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여러분, 반인도적 범죄 주치세요. 이게 대양학살 같은 그런 전쟁 범죄의 대부분이 반인도적인 범죄가 들어가죠. 제노사이드나 인종 청소라든지 어떤 강간과 살인이라든지 이런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분쟁을 중재로 끝은 안 나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때 나오는 단체들이 RCJ,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을 통한 화해와 중재를 실천한다. 이건 뭐 국제기구, UN 산하에 있는 국제기구들이죠. 또한 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 여기는 얘네들은 개입하라고 그랬어. 자, 국제연합은 군대를 갖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들어진 UN이라는 국제기구는 UN 산하의 군대가 있습니다. 주치입니다. UN 산하의 군대는 뭐라 부릅니까? 평화유지군. 국제연합의 평화유지군. 군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분쟁을 못하게 대량 학살이 일어나지 않게 반인도적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개입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역시 한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칸트 영구평화. 칸트 영구평화로는 뭐 100만 번 강조할게요. 칸트는 직접적인 폭력과 전쟁에서 여기 직접적인 폭력이라는 단어 발표합니다. 직접적인 폭력이 뭔지 알죠? 물리적으로 때리는 거야. 찌르는 거고 쏘는 거고 가는 거고 죽이는 거야. 칸트는 직접적인 폭력과 직접적인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국이 자 출처. 칸트는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뭘 강조해? 힘이 아니라 법이지. 군대나 무기가 아니라 법과 국제기구를 강조해.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다주청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평화연맹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통찰 내면 내가 이렇게 해요. 평강펜 주치시고 또 메모하세요.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평화연맹. 그걸 구성해라. 그냥 너무 길지만 이 정도는 하나로 길게 해서 외우세요.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연맹.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어떤 국제적인 연맹. 그것을 구성하고 왜? 이걸 만들어야 직접적인 폭력과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대. 두 번째, 평화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처음 들어봐요. 환대권을 강조했다. 선생님, 환대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요. 별표를 보겠습니다. 옆에 보세요. 귀퉁이. 왼쪽 귀퉁이에 이제 별표에 대한 설명 나오죠. 환대권. 환대가 뭐야? 환영하는 대우잖아. 반겨주는 대우야. 손님이 왔을 때 환대한다.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들이 각각의 상대 국가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권리이자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이자 존중받을 권리를 말한다. 너 누구야? 손들어. 이거는 환대권이 아니지. 그지? 적대적인 행위지. 그지? 어서 와. 왜 왔니? 어떤 일 때문에? 그래, 너가 오는 걸 환영해. 즉, 환영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게 환대권이에요. 환대권. 여기 환대권에 대한 뜻이 나오죠. 그러면 칸트는 평화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환대권을 강조했다. 다음, 주세요. 계속 말하자면 칸트는 이 국제법과 뭐의 적용? 단체, 국제연맹 또는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가, 얘는 국제기구와 국제법으로, 국제법과 국제기구로 뭐 할 수 있대요? 영구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구 평화의 실존적인 형태다. 즉 영구 평화가 멀지 않아. 우리 국제기구 만들었잖아. 이틀은 끝나고 국제연합 만들었잖아. 이틀은 끝나고 국제연합 만들었잖아. 이런 어떤 국제기구야말로 영구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단계다. 우린 지금 영구 평화를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다. 영구 평화론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발표하세요. 칸트만큼 중요하냐? 다 중요해요. 근데 쉬워요. 칸트만큼 중요한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지금 외우시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지금 외워도 갈통은 다 맞춥니다. 쉬우니까. 근데 꼭 나와요. 그럼 어때? 하루빨리 빨리빨리 외워야지. 쉬운데 꼭 나오니까. 그지? 쉬운데 중요해. 얘는 할 것도 많은데 중요하고 얘는 할 것도 없는데 되게 중요해. 그래서 한 문제를 우리는 맞출 수 있다. 누구 나온다? 갈통. 안 낼 수 있냐? 없다. 모든 학교가 갈통은 반드시 낸다. 왜? 중요하니까. 갈통은요,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합니다.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라는 개념을 얘기해요. 이 단어 알아두세요. 소극적 평화는 이거야. 전쟁, 테러, 폭행 같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 자, 우리가 가정폭력으로 하면 규모를 확 줄여버리면 엄마가 애를 안 때려. 욕도 안 해. 아니야, 욕은 아니야. 그냥 안 때려. 안 때려. 폭행을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가? 그 가정은 소극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갈등이 말했어. 얘들아 여기 봐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말했다는 얘기는 갈등은 소극적 평화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야. 갈등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뭐다? 적극적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적극적 평화는 뭔데? 여기 봐요. 당연히 물리적 폭력도 없어야 돼. 근데 플러스 모두 없어야 될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없어야 돼. 오케이, 주차요. 단순히 물리적 폭력도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플러스 모두 없어야 된다.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다. 그것까지 없어야지만 적극적 평화다. 선생님 그러면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은 뭐예요? 아까 엄마가 애를 안 때려. 한 번도 손찌검을 안 해. 단 애한테 계속 욕을 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아유 이 쓸모없는 것. 아유 이 쓸모없는 것. 아유 이 쓸모없는 것. 너 어떻으니? 너의 쓸모없는 것. 이거 뭡니까? 언어 폭력인데 그게 바로 뭐예요? 구조적인 폭력이고 문화적인 폭력이에요. 야 너는 안 돼. 야 너는 안 돼. 애가 뭘 하려고 해. 그때마다 엄마가 아유 네가 뭘 하니. 아유 네가 뭘 하겠어. 아이고 네가 하는 게 뭐 잘 되겠니? 이거 뭡니까?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이에요. 오케이?
국가 간도, 국가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어떤 애들을 죽이거나 가두거나 때리지는 않는데 차별을 하는 것도 뭡니까? 쓰세요.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이에요. 차별. 써요. 빈곤. 차별과 빈곤도 뭡니까? 폭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를 밥을 안 줘. 못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인데 그냥 안 줘. 방치해. 그것도 뭡니까?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것까지 정확하셔야 됩니다. 자, 구조적 폭력의 뜻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앞에 구조적 폭력은 뭐에서 나타나는 폭력이야? 제도, 좋죠. 제도, 관습, 정치, 법률 등에서 생기는 좋죠. 간접적인 폭력으로 정신적이고 의도되지 않는 폭력이다. 제도와 간섭과 정치와 법률에 남아있는 어떤 차별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도와 간섭과 정치 법률 써. 제도와 간섭과 정치 법률에 생기는 간접적 편향이 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차별. 몸을 때리진 않지만 엄마가 계속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첫째한테는 계속 사랑한다 얘기하고 둘째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정신적인 폭력이죠. 정신적인 폭력입니다. 그거 구조적 폭력이 편하죠. 다음. 넘어가세요. 문화적 폭력. 문화적 폭력. 문화적 폭력은요. 종교, 언어, 예술 등의 종교 안에 이면이라는 건 그 속이라는 뜻이야. 종교 속에, 언어 속에, 예술 속에 내재한 직접적 혹은 구조적인 폭력을 용인,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폭력이다. 여기 봐. 지금은 정말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남아선호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남자를 더 우선시하는 거. 그게 우리 문화 안에 있었습니다. 문화 안에 유교 문화권에서 남자가 왜 우리 일단 아이들 여성과 남성이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는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의 성을 따릅니까? 엄마 성 따랐어? 아니잖아. 지혜야, 엄마 성 따랐어? 아니잖아. 승훈아, 엄마 성 따랐어? 아니잖아. 자연스럽게 그냥 아빠 성을 따르죠. 아빠가 박씨야? 엄마는 이씨인데 여러분은 그냥 박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러면 그런 어떤 문화들이 당연히 여자를 차별하는 거야. 야, 너가 여자인데 오빠 위해서 오빠는 대학 이거 지금 얘기 아니야? 예전 얘기야? 대학은 한 명으로 갈 수 있다면 딸내미가 훨씬 더 공부를 잘해도 안 보내요. 아, 너는 딸인데 그러니까 너는 상업계 고등학교 가서 돈이나 벌어. 남자가 공부를 해야지. 뭡니까 이게? 문화 안에 녹아있는 뭐야? 자연스럽게 녹아서 남녀 차별을 인정하게 만드는 어떤 정당화하는 그러한 폭력. 역시 써놔 얘들아. 내가 이 폭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은 다 뭘 얘기하는 거야? 차별이야. 차별. 알겠니? 차별. 왜 빈부격차가 차별입니까? 당연히 차별이죠. 그러니까 폭력이지. 너 못 사는 거?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는데 아무도 나한테 밥을 안 줘. 나 지금 굶고 있는데. 그거 폭력이에요. 그 사회가 정말 그 나라,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경제적 약자들을 구제하지 않는 거 뭡니까? 그건 구조적인 폭력이죠. 여기 고아들이 있어. 그런데 아무도 구제하지 않아. 국가가 그대로 둬. 고아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없어. 그거 뭡니까? 그건 대도가 없다. 그거 구조적인 폭력이에요. 듣고 있어요? 중요해요. 시험에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갈등은 이런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까지 사라져야 그게 바로 무슨 평화다? 적극적 평화다. 나온다고 했다. 나왔는데 틀려갖고 오지 마라. 쉬운데 나와. 한투는 복잡한데 나와. 어쨌든 둘 다 나와. 다음 페이지 여기 보세요. 우리 아까 했던 207페이지. 207페이지에 보면 자, 똑같이 지금 평화란 얘기를 한 두 명의 학자가 나왔습니다. 칸트에게 평화란, 갈등에게 평화란. 칸트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자, 칸트는 말했어요. 칸트의 평화는 영구 평화입니다. 영구 평화인데 이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 뭐라고 말했어?
직접적인 폭력도 없어야 되고 전쟁. 직접적 폭력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접적인 폭력과 전쟁을 없애야 한다. 갈등은 조금 더 현대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칸트보다 현대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여기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도 없어야 되지만 모두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과 같은 간접적 폭력까지 완전히 사라진 상태야말로 평화다. 간접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야말로 평화다. 비교하세요. 칸트의 영구 평화 혹은 칸트의 평화와 갈등의 평화의 차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간 사람이 누구다? 갈등입니다. 갈등. 다 가겠습니다. 중요해요. 뭐가요? 이거. 얘만 하면 돼. 어메. 얘는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다. 분명히 얘는 갈등보다 더 중요하다. 칸트보다 더 중요해. 완전 중요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원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원조입니다. 자, 원조 하기 전에, 너무 중요한 애 하기 전에, 잠깐 위에 애들 보고 나서 원조 할게요. 자, 국제사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건데, 세계화는 이런 거지. 국경을 초월해서 세계가 밀접하게 연관되는 어떤 현상. 이건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봤던 거니까. 그러면 이러한 세계화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긍정적인 영향도 갖고 오지만요. 세계화는 부정적인 영향도 갖고 옵니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은 여러 나라들이 함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창의성도 높아지고 효율성도 높아져서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해? 함께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나라도 번영하고 이런 나라도 함께 번영하고. 그죠? 또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문화 간 공존을 기대할 수 있다. 즉 소수 문화도 있고 다수 문화도 있고 큰 문화도 있고 작은 문화도 함께 살 수 있다. 다음 환경과 난민과 인권 문제는 이건 어떤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구적인 문제잖아요. 이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거는 세계화의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많지요. 많습니다. 이거. 상업화 획일화된 선진국 중심의 문화가 뭐야? 다 똑같아지는 거지. 전 세계 문화가 똑같아지는 거야. 다양해지는 게 아니고 선진국 중심의 문화가 전 세계로 확대되는 거. 또 이것도 있어요.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면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있습니다. 경제 의존도가 커집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우리나라 동해바다에서 그 뭐죠? 얼린 건 동태, 말린 건 명태, 그냥은 생태. 여러분 동태탕 안 먹어봤어요? 생선 있잖아요. 그게 잘 잡혔거든? 근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잘 안 잡히는 것도 있지만 잡혀봤자 너무 비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100%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자 생태가 그냥 우리가 뭐 음식점 가서 동태탕 한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다 걔네 거야. 근데 이게 가격도 싸고 뭐 크기도 크니까 식당 가서 쓰는데 어느 날 러시아가 안 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생태탕을 끓이는 무슨 식당을 비롯해서 음식점들이 수석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얼마 전에 했던 요소수 사태 아세요? 혹시 신문에서 봤어요? 요소수 사태? 요소수가 없어서 막 경찰들이 차를 못 옮기려 했을 때 우리 다 수입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왜냐면 우리가 요소수를 못 만들 요소수는 진짜 만들기 쉬운 거야. 물에다가 수약 요소라는 성분을 캐면 되는데 그걸 왜 우리가 못 만들? 그리고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옛날에 공장이 많았는데 너무 중국산이 싸기 때문에 경쟁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1,000원인데 중국에서 수입하면 100원이야. 그거 누가 하겠니? 경쟁이 안 되는데. 그래서 다 공장 문을 닫았어. 없어졌어,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중국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자기네가 수입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안 판 거예요. 못 파는 거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 차들이 못 다녔잖아. 난리가 났잖아. 물론 그것 때문에 빨리 국가가 이제 나서갖고 해결했지만 이렇게 경제 의존도가 심화되는 거? 특히 우리가 만약에 석유를 수입 못한다? 그럼 경제가 멈춥니다. 여러분. 이것도 큰 문제예요. 이런 당황만 아니에요, 여러분. 옥수수를 우리가 미국에서 100% 수입하는데, 오늘 옥수수 가격이
지금의 0.5배, 1.5배만 올라도 우리나라 경제 흔들려요. 왜? 옥수수는 사료야. 우리가 먹는 옥수수를 수입하는 게 아니야. 가축용 사료야. 돼지, 소, 닭, 다 올라가겠지? 자, 옥수수 전분가루가 모든 과자에 들어가. 과자, 튀김, 빵, 제과.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마어마한 식품 대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 의존도가 심화된다는 거 가볍게 보아서 넘기지 마세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대국 중심으로 시장과 다 강대국 중심이 돼요. 자본의 독점이 이루어지면 자 좋습니다. 국가 간에 뭐가 커질 수 있다? 빈부격차가. 그다음에 국가가 이거 개인 아니야. 이거 우리 국제 정치학인 거기 때문에 국가 간 빈부격차나 절대 빈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화 교류는 각 지역 국가의 고유한 정체성을 뭐 시켜? 약화시켜. 없어져. 소수 문화는 사라져. 그리고 문화가 강대국의 문화로 통일되는 거지. 똑같아지는 거지. 그게 문화 회계라 현상이다. 어느 나라에 가도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뭐 내가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요. 국제정의와 국가 간 빈부격차의 문제. 자, 국제정의입니다. 우리 정의 중에서 이제 앞에 뭐가 붙었어요? 중요가 국제정치 파트이기 때문에 국제정의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국제정의는 두 개가 있다. 바로 매겨 형사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가 있다. 쌤, 우리 이거 앞에서 그냥 정의 파트에서는 분배적 정의는 안 배웠죠. 비례적 정의, 산술적 정의 이런 말을 쓰는데 형사적 정의라는 말이 탐납니다. 왜? 국제정의니까. 그 국제정의에서 말하는 형사적 정의란 뭐냐? 여기 나오지? 법. 통합 주세요. 법에 따른 정당한 처벌을 통해 실현되는 정의.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른 처벌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아까 말했지만 우리 반인도주의적 범죄란 말 했었지. 반인도주의적 범죄 어떤 거야? 학살, 대량 학살, 테러,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 인신매매, 납치 같은 이러한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다? 국제 형사재판소의 범죄자 처벌을 통해서 국제 형사경찰기구의 국제범죄수사 공조를 통해서 즉 이런 범죄인들을 가서 죽이는 게 아니고 체포해서 재판받게 해서 정당하게 뭐 하겠다? 감옥에 가둬서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국제형사기구, 국제형사재판소가 나오죠. 국제형사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제정의 실현을 위해 설립되어 집단 살해죄, 전쟁범죄, 연쇄살인범 잡는 거 아니에요.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양한 누구를 처벌해? 국가가 아니야, 개인. 그러면 과거로 구슬로 올라가면 히틀러라는 개인을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집단 학살을 주도했던 히틀러 같은 사람. 국제형사재판소가 있다. 국제형사기구. 세계 각국의 경찰이 국제범죄를 방지하고 진압에 협력하기 위해 만든 국제조직.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인 마약 조직의 어떤 보스, 그제? 국제 마약 조직들 같은 경우는 마약 유통을 할 때 우리나라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어떤 루트를 판매량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땡땡파의 보스. 이런 애들은 어떻습니까? 중국 경찰, 대만 경찰, 뭐 동남아시아 베트남 경찰, 한국 경찰, 일본 경찰이 다 협동을 해야 잡을 수 있는 어떤 범죄들이죠. 그런 애들입니다. 국제 형사 경찰 기구 이렇게 공조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뭐야? 형사적 정의야. 다음 분배적 정의는요. 이 분배적 정의에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치나 재화의 공정한 분배, 말 그대로 분배예요. 분배를 통해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실현되는 정의다. 그러면 국가 간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국가 간 빈부격차, 그다음에 절대 빈곤의 문제, 그다음에 환경 파괴의 문제 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 좋습니다, 여러분. 공적 개발 원조. 이거 아셔야 돼요, 단어. 공적 개발 원조. 공적 개발 원조. 약자 보세요. ODA. 공적 개발 원조. ODA. 이게 뭔지 볼게요.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국가기관이, 즉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어디를 도와주는 거야? 그쵸? 여기 개발도상국이야. 못 사는 나라들.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뭐 돈을 내거나 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술을 지원하는 걸 말합니다. 공적개발원조, 다른 말로 공공개발원조 또는 정부개발원조라고도 하는데 단어 하나만 알아도 공적개발원조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죠. 어디를 도와주는 거야?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복지를 위해서 돈을 주거나 기술을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 빈곤 국가의 경제 개발과 사회 복지를 돕는 돈을 지원하고 기술 협력을 제공하는 게 분배적 정의다. 자, 국제정의 두 개 알아두세요. 형사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다시 형사적 정의는 집단 학살이나 테러나 인신매매, 마약, 납치 같은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처벌하는 게 형사적 정의. 분배적 정의는 개발도상국이 못 사는 나라들에게 자금이나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한 국가의 중앙정부가 돈을 주거나 기술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지방정부가 돈을 주거나 기술을 지원하거나 그게 공적개발원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하고 있죠. 예전에 우리가 받았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입장입니다. 예전엔 받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하는 입장이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여러분 쉬었다가 오늘 자 여기서 분배적 정의에서 보면 분배적 정의의 문제가 되는 게 국가 간 빈부격차라고 했었잖아. 그치? 근데 국가 간 빈부격차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남북 문제라고 부릅니다. 남북 문제는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간 빈부격차를 말하는 겁니다. 국가 간 빈부격차. 그럼 왜 국가 간 빈부격차가 남북 문제가 되느냐? 지구의 북반구의 대부분이 선진국들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반구에는 대부분 선진국이, 남반구에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이 위치했어요. 즉 북반구에는 잘 사는 나라가 지구 반대쪽인 남반구에는 못 사는 나라들이 많아서 북반구와 남반구의 선진국과 개도국의 어떤 격차. 거기는 경제적 격차가 원인이 돼서 나중에 이런 문제까지 생기는데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경제적 격차이기 때문에 국가 간 빈부격차를 그냥 우리는 그냥 남북 문제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분배적 정의에서 파생된 게 바로 뭐냐면 이거지. 국가 간 빈부격차가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 사실 국가 간 빈부격차를 우리가 나누는 건 이건 국제정치예요. 근데 지금 정치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건 윤리잖아요. 이런 빈부격차가 어떤 걸 가져올 것이다? 윤리적인 문제점을 낳을 것이다. 그럼 어떤 문제점이냐? 먼저 절대적 빈곤. 당장 끼니가 없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절대적 빈곤은요, 굶주림과 질병을 가져와요.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뭐 할 수 없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자, 여기 두 번째. 가난한 나라는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사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말인지 아십니까? 가난한 나라야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빈곤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어요. 오케이? 가난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어. 그러면서 남북 문제와 같은 분배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기술과 자원과 자금이 북반구에 몰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온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국내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제도를 통해서 뭔가 지원이 이루어지잖아요. 하지만 국제적인 문제로 봤을 때 가난한 나라는 나라 자체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면 다른 나라 원조입니다. 해외 원조. 그럼 해외 원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학자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싱어, 롤스, 노직, 우리가 어디서 정예 파트에서 시험 봤던 학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싱어가 나오는 순간에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싱어는 무슨 주의자야? 공리주의자야. 자, 주치세요. 싱어는 무슨 주의자다? 공리주의자입니다. 싱어는 공리주의자예요. 그러니 싱어는
해외 원조 역시 어떤 관점에서 설명할까요? 공리주의 입장에서 설명할 겁니다. 그 공리주의가 뭐였어? 최대 다수의 최대 만족이 공리의 원칙이었지. 이거 최대 다수는 누가 되는 거야? 전 세계 인간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인류가 최대 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싱어가 공리주의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은 여기 보세요.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럼 싱어는 뭐라고 말하겠어? 해외 원조는 당연히 해야 한다 생각하겠지. 그래야 전 세계 인류가 만족할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전 세계 인류가 만족하는 게 바로 뭡니까? 정의예요, 그게 싱어한테는. 그러면 잘 사는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한테 어떤 조건 없는 뭘 해야 됩니까? 원조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조건 없는 원조야. 싱어가 뭐기 때문에? 공리주의되기 때문에. 니네가 싱어가 공리주의자인 걸 알고 있으면 선생님이 굳이 여기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까먹을 테니까 볼게요. 해외 원조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좋죠. 인류 전체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 당연하지. 원조를 해야지만 전체 인류의 고통을 줄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도와주는 게 의무예요. 좋아요. 절대적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도와줘야 되는 게 의무다. 그래야지만 뭐가 되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이루어지겠죠. 써놓으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공리의 원칙. 최대 다수. 최대 다수는 전 인류죠. 전 인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칙을 그대로 국제관계, 해외 원조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이 말 여러분 지난번에 시험 봤잖아요. 이익평등 코리아의 원칙. 여러분 자연윤리에서 싱어는 동물중심주의였어요. 하물며 인간이 아닌 동물도 인간과 같게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하물며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면 그 나라 사람, 그 나라가 그 사람이 국적이 뭐와 상관없이 도와야 하는 거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추적, 고통받는 사람들은 동그라미쳐 누구나야 누구나.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싱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싱어는 출처요. 세계시민주의 관점도 얘기합니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도 있지만 세계시민주의 관점에서 도움의 대상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 미쳐 중요합니다. 지구 전체로 확대해서 뭘 강조했다? 해외 원조를 강조했다. 한 문장 한 문장 다 나와요. 싱어. 인류 전체의 고통을 감수하는 게 해외 원조이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의무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세계 시민주의 관점에서 도움의 대상이 지구 전체로 확대된다. 그러면 여기 봐요. 싱어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싱어는 공리주의자고 싱어는 세계 시민주의자입니다. 알겠죠? 싱어는 공리주의자고 세계 시민주의자다. 다음 롤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롤스는 정의윤리에서도 그죠? 너무 유명했었죠. 롤스. 이 공통점입니다. 해외 원조는 정의 실현을 위한 뭐다? 네모의 의무다. 얘도 뭐라 그랬어 아까? 싱어도 의무다. 그랬지? 이거는 싱어와 롤스의 공통점이 되겠지. 둘 다 원조는 의무다. 이것만 공통점입니다. 다 달라 이제부터. 완전히 달라. 자 여기 봐. 차이점이 너무 중요해. 싱어한테 해외 원조는 누구나 차별 없이 도와주는 거지. 그치? 그래야지만 지구 인류 전체의 어떤 행복이 커지니까. 하지만 롤스는 아니야. 롤스는 해외 원조의 목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쵸? 불리한 여건의 사회가 적정 수준의 문화를 형성하여, 그 다음, 이 말은 니네가 아마 문제 풀다 보면, 너희도 모르게 외우게 될 거다. 좋습니다. 질서정연한 사회. 형광펜을 주세요. 질서정연한 사회. 형광펜을 좋습니다.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고, 이게 목적이야. 다시. 롤스에게 해외 원조의 목적은 뭐야? 그 나라가 뭐가 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야. 거기 들어봐요. 설명할게요. 설명 들으셔야 돼요. 여기 봐. 룰스에 의하면 앞에 두 나라가 있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있는데 A라는 나라는 전 국민이 굶고 있어. 너 못 살아. 못 살아. 자, 다시. 선생님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좀 띄워서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룰스에게 원조란 화면 봐. 여기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을 때 A라는 국가는 못 살아요. 아주 빈곤해. 사람들이 막 하루에 한 끼만 먹어. 근데 나라는 어때? 정치적으로는 질서정연해. 지금 질서정연한 나라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셨는데 질서정연하다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는 뜻이야. 정치적 안정. 이 말이 뭐야?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어떤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폭력적인 선거 아니야? 자유롭고 평화로운 민주선거에 의해서 자 정당 국회를 뽑고 국회의원들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그래서 만들어진 정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가 있는 그런 사회를 뭐라 불러? 질서정연한 사회. 여러분 이해하세요. 다시 롤스가 말하는 질서정연한 사회란 평화롭고 자유롭고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뽑은 정부가 통솔하는 독재국가가 아닌 민주적인 정부가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린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해. 근데 그런 나라인데 되게 못 살아. 그게 A고 B는 A라는 나라도 훨씬 더 잘 살아. 이 나라보단 잘 살아. 근데 이 나라는 정부가 개판이야. 질서정연하지가 않아. 그렇다면 롤스는 어떤 나라를 원조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B나라를 도와줘야 되는 거야. 이 나라가 더 못 살아. 왜요? 아까 말했잖아. 롤스가 말하는 원조의 목적은 빈곤을 구제하는 게 아니야. 꼭 기억해. 다시. 롤스한테 원조의 목적은요. 못 사는 나라를 빈곤, 못 사는 거를 빵을 주기 위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질서정연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원조하는 겁니다. 그럼 B나라는 A나라보단 잘 살지만 질서정연하지 않아. 그럼 이 나라는 아무리 못 살아도 롤스는 원조하지 않아요. 원조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왜? 그 나라는 질서정연한 사회야.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야? 바꿔 말하면 정부가 질서정연하다면 그 나라 정치가 안정적이라면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힘으로 빈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원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지금 조금 더 안 해. 안 해. 무슨 좋아. 안 돼. 이런 나라는 원조 안 해. 그럼 이 나라를 왜 원조해? 이 나라 국민들에게 빵을 주는 게 아니야. 이 나라 국민들이 질서정연한 정부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나라 국민들을 도와줘서 질서정연한 국가, 질서정연한 정부를 만든다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원조를 멈춰야 됩니다. 왜? 이 나라가 스스로 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롤스가 말하는 해외 원조의 목적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싱어랑 너무 달라요. 싱어는 뭘 했어요? 가난하면 도와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빈곤하면. 빈곤. 하지만 롤스는 아니야. 롤스의 원조의 목적은 빈곤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도록 도와주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지금 강조했어요. 질서정연한 사회란 독재나 착취와 같은 뭐가 없는 거야. 불합리한 사회 구조나 제도가 개선돼서 정치적인 전통, 법, 규범 등의 문화가 어떤 수준, 적정한 수준, 민주적인 적정한 수준에 이른 사회. 그 나라 국민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인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수준. 그 정도 되는 수준. 그걸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불러요. 지금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라고 묻지 마세요. 롤스도 말 안 했으니까. 다시. 롤스에게 해외 원조의 목적은 빈곤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면 그 나라는 스스로의 힘으로 뭐 할 수 있대요? 빈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나오지? 잠깐 봐봐. 여기 잠깐. 옆에 조그맣게 쓰는 거 보여? 롤스는 가난한 나라일지라도 여기 빨간색 줄쳐놔. 거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빨간색으로 줄칠게. 여기. 가난한 나라일지라도 질서 정연한 사회에 진입했다면 원조를 할 필요가 없다. 중간에 원조 그만둬야 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면 알겠지? 그 나라가 선생님 못 살아도요. 못 살아도 아까 말했잖아. 그 나라가 못 살아도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면 원조를 멈춰야 됩니다. 그럼 질서정연한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이런 사회라니까 독재나 착취가 없는 사회, 독재나 착취와 같은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독재나 착취와 같은 사회 구조가 뭘 만든다고 보는 거야? 롤스는 빈곤을 만드는 거야. 그 나라가 정말 자원이 없거나 그래서 가난한 게 아니라 그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건 뭐야? 독재나 착취야. 바꿔 말하면 뭔데?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뭐한 거야? 빈곤한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의 빈곤을 진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이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원조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아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롤스에게 빈곤의 원인은 롤스에게 빈곤의 원인은 뭐다? 구조예요. 어떤 구조? 독재나 착취와 같은 구조. 그 구조가 뭘 만든다고 보는 거야? 빈곤을 만든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말도 너무 잘 나옵니다. 우리 롤스의 정의체 1원칙과 정의체 2원칙 기억납니까? 정의체 1원칙은 평등한 정의의 원칙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었죠. 2원칙이 차등의 2-2가 차등의 원칙인데 이 시험에 안 나오면 성 간다 알죠? 롤스는 너무나 강조한다. 여기 봐. 차등의 원칙은 국내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왜요? 차등의 원칙을 국제사회에 적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선생님? 선생님, 저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안 나요. 차등의 원칙을 국제사회에 적용하는 걸 반대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거기 들어. 너무 오랜만에 했어? 여기 봐. 다시 일단 우리 문장 자체를 읽었어.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국제사회에 적용하는 걸 반대한댔잖아.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차등의 원칙이 그거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가게 하는 게 차등의 원칙이야. 국내에서 봐봐. 롤스는 국내 안에서는 그 나라에서 가장 돈이 없는 사람들, 우리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지. 고아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어린이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뭐합니까? 분배하죠. 이게 차등의 원칙, 차별하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한테는 조금 줘. 내가 자산이 50억이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복지 혜택이 조금밖에 안 돌아가. 하지만 내가 가진 자산이 없다. 이 사람한테는 좀 더 많이 주는 거야. 이게 차등의 원칙이라고. 가난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거야. 쉽게 다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게 차등의 원칙인데 이게 국내에서는 적용돼야 돼. 롤스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즉 더 가난한 나라한테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란 뜻이야. 이해가? 꼭 기억해. 강조했어. 차등의 원칙은 써놔. 어디서만 적용돼야 돼? 국내. 국내에서는 적용됩니다. 차등의 원칙이 국내에서는 적용돼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적용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랜만에 하니까 써요. 롤스가 말하는 도대체 이 차등의 원칙은 뭐냐? 우린 다 알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적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최소 수혜자, 그 사회의 약자들, 사회적 약자, 힘이 없는 사람들, 최소 수혜자, 약자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최대의 이익이 가도록 하는 원칙이 차등의 원칙입니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가도록 하는 원칙. 하지만 이게 국내에서는 적용되더라도 국제사회에서는 적용되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잊지 마요. 그래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우리 이번에 어떤 나라한테 원조할까? 전 세계에서 가장 GDP가 낮은 나라한테 원조하자. 이거 아니라는 얘기야, 롤스는. 알겠어? 어떤 나라한테 원조한다고? 질서정연하지 않는 사회를 원조하는 거야. 가난한 나라를 원조하는 게 아니야. 나 100번 말했어. 해외 원조를 경제적 분배의 과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즉 이 말이 뭔데? 가난한 나라라고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또 한 번 말하지만. 화살표하고 써있죠. 빈곤국, 가난한 나라의 문제는 스스로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려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니까 능력을 키워주는 거야. 근데 능력을 키워주는 게 뭔데요?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능력을 키워주는 거야. 질서정연한 사회만 되면 그 나라는 자기네 나라의 빈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아우, 너무 강조했어. 여기 봐.
여기 나왔잖아. 고통받는 사회의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전 지구적 차원의 부의 재분배나 복지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정확히 말했죠. 고통받는 사회의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는 것까지 들어보세요. 고통받는 사회의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는 것. 이게 뭔데? 이게 그거야. 즉, 독재국가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잡아. 독재국가를 어떤 국가로 만들게? 질서정연한 민주주의 국가, 민주국가로 만드는 게 이 얘기야. 즉, 롤스는 말했잖아. 독재국가가 있으면 그 나라는 원조해야 돼. 그 나라 국민들이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원조해야 돼. 그러한 원조가 부의 재분배 혹은 복지를 높이는 게 아니라고. 즉, 또 말하지만 부의 재분배나 복지 향상이 뭔데?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질서정연한 나라로, 즉 민주적인 국가를 만드는 데 도와주는 거지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게 롤스가 말하는 의미입니다. 선생님 계속 같은 말을요. 어려운 표현 쓴 거예요. 아니다. 아니야. 알겠어? 그럼 선생님, 싱어는 해외 원조가 부의 재분배나 복지 향상인가요? 그렇지, 싱어는. 싱어는 가난한 나라는 잘 살 수 있도록, 선진국가 수준이 비슷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싱어한테 원조라면, 롤스의 원조는 정치야. 경제가 아니라, 다시 말해. 롤스는 원조의 분야가 경제적 분야가 아니라고 뭐라고? 정치적 분야야. 민주국가로 만들어주는 거야. 너무 많이 얘기했어. 틀리면 안 돼. 내용은 단순해. 문장이 복잡할 뿐이야. 같은 말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 여기 말하잖아요. 국가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말이 뭐니? 어떻게 모든 나라가 똑같이 잘 살고 똑같이 복지가 잘 돼 있을 수 있어. 그럴 수는 없어. 롤스는요, 국가 간 빈부격차를 인정합니다. 써요.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살 수 있지, 당연히. 국가 간 빈부격차를 인정해요. 우리 국내에서도 롤스는요, 개인 간 빈부격차를 인정했습니다. 나라마다 수준은 다르다. 부와 복지의 수준은 다양할 수 있다. 그거야말로 자연스러운 거다. 어떻게 200개 국가가 똑같이 잘 사냐. 단, 롤스는 똑같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돈이 아니고 정치입니다. 정부 형태나 정치는 질서정연한 사회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노직이죠. 노직은 단순해요.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자 아닙니까? 여기만 줄주세요. 이거. 여기. 노직은 원조를 무슨 관점에서 봤습니까? 선을 베푸는 거야. 누가? 국가가 말고 개인이. 여기 다시 화면 보면서 보세요. 우리 싱어랑 롤스의 공통점이 뭐랬어요? 해외 원조는 의무라고 봤죠? 의무. 둘 다 해외 원조는 의무라고 봤기 때문에 롤스와 싱어는 의무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노직은 자선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출처요. 해외 원조는 의무가 아니라 내 선택이야. 내가 원하면 도와주는 거야. 근데 내가 돈이 많은데 원하지 않아. 안 도와줘도 돼. 의무가 아니니까.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자선행위다. 돕고 싶은 사람이 도와주는 거지 그걸 강요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 아래 쭉 보시면 자선의 관점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만 그 다음 이를 의무로 요구하는 것은 야 너는 도와야 돼 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하는 거죠. 개인에 대한 뭐라고 봤어요? 권리 침해다. 강요할 수 없다. 이걸 의무로 요구하는 건 권리 침해다. 노직 자유주상주의 기억납니까? 우리 정의론에서? 노직은 말했잖아요. 개인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관한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내 재산에 대해서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해외 원조나 기부도 다 뭐야? 전적으로 자유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근데 왜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고 얘기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노직의 해외 원조에 대한 관점이죠. 정말 룰스 중요하고 다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했습니다. 다음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209페이지에 209페이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 번씩 봅시다. 저거는 우리가 설명을 받고요. 자,
싱어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 사람이 싱어라고 안 나왔어도 이 사람이 싱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에게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힘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뭘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대? 우리가 힘을 갖고 있고 그 나쁜 힘을 방지함으로써 우리의 중요한 일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자 여기 주셔요. 해야만 한다. 의무죠. 해야만 한다. 의무에서 접근하죠. 우리가 이 원칙에 따라 행위를 한다면 우리의 삶과 세계는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게 해외 원조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왔잖아. 세계라고. 우리는 주셔야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표현들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 오케이? 싱어죠. 여기 읽으면. 싱어네. 우리는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들 도울 의무가 있다. 돕는 것은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자선이 아니랬죠. 자선적 행위가 아니며 반드시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야 라고 말합니다. 자, 설명 볼게요. 싱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해외 원조를 인류의 윤리적 의무라고 보았다. 그는 해외 원조를 통해 어떤 사람들?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냥 가난한 사람들, 가난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며 무슨 주의 또 나와요? 싱어는 공리주의면서 동시에 세계시민주의를 했습니다. 세계시민주의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했어요. 누구나 차별 없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대목도 많이 인용이 되지만요. 이 대목도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기 때문에 옆에 거 볼게요. 싱어의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서 보면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궁극적이고 도덕적인 이유는 고통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고통에 관하여 그것이 특정한 인종이 겪는 고통이라는 이유로 고려를 덜한다면 이는 자의적인 차별을 동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사람 얘기했잖아. 그지? 동물에서 얘기하면 동물중심주의고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이건 원조예요.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도와야 한다. 이건 원조 파트에서 나온 겁니다. 원조, 인종, 사람이기 때문에. 인종이 특정한 인종이 겪는 고통이라는 이유로 고려한다면 자의적인 차별이다. 하지 말란 얘기죠. 차별하지 말란 얘기죠. 다음요. 그 계속 한 100만 번 얘기했던 롤스의 그 질서 정연한 사회입니다. 여러분도 외우게 돼요. 그냥 학교 선생님 말을 많이 해서. 질서 정연한 사회. 원조의 목적은 고통을 겪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결과적으로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게 뭐야? 원조의 목적이라고. 이러한 목표가 성취된 후에는 즉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고 난 뒤에는 비록 여전히 빈곤하다 할지라도 말했지 아까도 더는 원조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 국가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은 무한히 다양하다고 그랬죠. 다양할 수 있고 그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런 부와 복지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의 목표가 아니다 그랬어요. 천연 자원과 부가 빈약한 사회, 즉 자원이 없고 돈도 없는 그런 사회라 할지라도 만약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신념들과 문화를 떠받쳐주는 그 사회의 정치적 평등, 법, 재산, 계급 구조가 자유적 사회나 적정 수준의 사회, 즉 질서정연한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나라도 뭐 할 수 있다? 질서정연해질 수 있다? 즉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잊지 마요.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해외 원조는 불리한 여건 내모에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를 어떤 사회로 만드는 거야? 질서정연한 사회로 도와주는 게 원조입니다. 그리고 원조는 잊지 마세요. 롤스도 의무 원조입니다. 원조는 해외 원조는 의무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둘 다 의무야. 의무. 싱어와 롤스.
봐요, 그 아래. 룰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에 있는 만민은 불리한 여건 아래 살고 있는 다른 만민을 원조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즉 독재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을 도와줄 의무가 있대요. 그러나 이때 원조는 또 한 번 말해. 이때 원조는 부의 재분배나 복지 향상을 의무하는 게 아니야. 가난한 것을 가난하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게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걸 의미한다. 오케이? 한 100만 번 말했으니까요. 자, 노직 갈게요. 노직의 관점. 취득에서의 정의 원칙에 따라 소유물을 획득한 사람에게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소유 권리로서 정의죠. 최소 국가는 강압, 절도, 사기, 강제 계약 등 그런 것부터 협소한 기능에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최소 국가론. 이를 넘어서는 포괄 국가는 무엇인가를 행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 즉 국가는 개인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또한 최소 국가는 도덕적으로 옳다. 이러한 결론에 담긴 중요한 속뜻은 시민들에게 나오죠. 시민들에게 다른 시민들을 돕게 하는 것. 즉 원조할 목적으로 국가가 강제적인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도운 걸 도우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다시 한번 말하면 노직은 해외 원조는 의무가 아니라 선의를 베푸는 자유로운 선택이다. 개인의 선택이다. 오케이? 개인의 선택이다. 이게 노직이죠. 선생님 정말 중요한 얘기 했고요. 여기 정말 오늘 한 거는 다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수능 특강에 가면 얘네들을 무지하게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얘네도.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접근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힘을 길러서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볼게요. 복습은요, 거꾸로 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여기서부터 거꾸로. 다음부터 수능 특강 할 거고요. 아니, 얘도 갖고 오세요, 다음 주에도. 자, 오늘 이거 하세요. 지금 개념 확인하기 금방 한 문제니까요. 개념 확인하기 문제를 쭉 푸세요. 오늘 다 못 푸니까 여러분 숙제는 뭐냐면요. 여기까지 213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고요. 쓰세요, 숙제라고. 그런 다음에 숙제가 더 있습니다.